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지은이 야마구치 슈, 옮기니 김윤경, 펴낸 곳 다산 북수입니다. 저자는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얻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철학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4가지를 들어 얘기합니다. 첫째,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셋째, 어젠다를 정한다. 넷째,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을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해 사고방식과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철학자와 그 사고관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철학자가 주장한 철학의 뼈대를 주제로 잡아 4개의 장으로 구성을 했는데 사람, 조직, 사회, 사고에 관한 핵심 콘셉트를 주제별로 묶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의 르상티망에 관한 주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르상티망을 비즈니스와 연결지어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려 공유하기를 좋아합니다. 명품백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나 유명 음식점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먹는 모습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시기심을 갖고 따라하려는 욕구가 작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르상티망을 이용해 브랜드 및 제품의 고급화를 추구해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는 욕구를 부추깁니다. 저자는 이 욕구가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타인에 의한 르상티망에 의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자신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타인의 시기심을 관찰하면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 르상티망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이자 고전 문헌학자, 현대에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유명하다. 박사 학위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채로 24살의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고전 문헌학 교수로 초빙되었지만 첫 번째 책인 비극의 탄생이 학회로부터 무시당한 데다 건강상의 문제까지 겹쳐 대학을 사직한 후에는 제야의 철학자로 일생을 보냈다. 니체의 문장은 독일어 산문의 걸작으로 손꼽혀 독일에서는 국어 교과서에도 자주 실린다. 르상티망을 여느 철학 입문서에서처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 원한, 증오, 열등감 등이 뒤섞인 감정, 한마디로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체가 제시한 르상티망은 우리가 시기심이라고 여기지 않는 감정과 행동까지도 포함한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다. 여우가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손이 닿지 않았다. 결국 이 여우는 이 포도는 엄청 신 게 분명해. 이런 걸 누가 먹겠어? 라며 가버렸다. 이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여우는 손이 닿지 않는 포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저 포도는 엄청 시다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해소한다. 니체는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삼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르상티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개인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 복종한다.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꾼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우리가 우리 자신답게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르상티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예속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데 자신만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물론 누군가는 명품 가방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수준의 명품 가방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이 품고 있던 르상티망을 해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특별히 명품 가방이나 옷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페라리 같은 고급 자동차나 리처드 밀 같은 명품 시계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들 고급 브랜드 상품이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편익을 르상티망의 해소로 볼 수 있다. 르상티망을 품은 개인은 르상티망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르상티망을 새로 만들어내면 낼수록 시장의 규모 또한 커진다. 명품 의류 브랜드나 고급 자동차 회사가 매년 새로운 컬렉션과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이유는 르상티망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최신 상품을 끊임없이 시장에 내보냄으로써 오래되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르상티망을 주입하는 것이다. 르상티망에는 제조 원가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비싼 값을 매김으로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물건이 넘쳐나 포화 상태임에도 오늘날 명품 시장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업계 관계자들이 극히 교묘하게 르상티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격차에 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대인은 유독 평등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에도 르상티망을 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르상티망은 상징을 구입하는 형태로 해소되는데 그리하여 명품 브랜드의 판매 실적은 경제 저성장 사회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그린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형태로 르상티망을 계속 해소한다 해도 자신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르상티망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 판단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예속 또는 종속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자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 욕구가 진짜 자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타인이 불러일으킨 르상티망에 의해 가동된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지금까지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반응, 즉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기준에 복종하는 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에는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꾸는 일의 위험성에 관해 고찰해보자. 니체가 르상티망 문제를 다룬 것도 바로 이 두 번째 반응 때문이었다. 니체에 의하면 르상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용기와 행동으로 사태를 호전시키려 들지 않기 때문에 르상티망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된 가치 기준을 뒤바꾸거나 정반대의 가치 판단을 주장해서
르상띠망을 해소하려고 한다. 니체는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를 들었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은 줄곧 빈곤에 허덕였고 부와 권력을 거머쥔 로마인, 즉 지배자를 선망하면서도 증오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도 로마인보다 우위에 서기도 어려웠던 그들은 복수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 로마인은 풍요로운데 우리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이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신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천국에는 갈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다. 니체는 신이라는 로마인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가공의 개념을 창조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강자와 약자를 반전시켜 심리적인 복수를 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열등감을 노력이나 도전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는 원천인 강한 타자를 부정하는 가치관을 끌어내 자신을 긍정하려 한 사고관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사고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 없어. 파스타 체인점으로 충분해. 그저 순수하게 별뜻 없이 한 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주장에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이 높고 파스타 체인점은 격이 낮다는 가치관을 일부러 뒤집어 보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애초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편찬된 미슐랭 가이드 도쿄 2018을 보면 별 3개나 별 2개를 받은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레스토랑마다 분위기와 나오는 요리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당연히 칸테상스는 무척 좋아하지만 로비숑은 좀 하고 평가하는 게 가능하며 고급 프랑스 요리라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좋고 나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불리는 가게들은 이미지 세계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상징에 불과하다. 추상적인 상징과 실제의 레스토랑을 비교해 어느 쪽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고 논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처음부터 이러한 비교는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필요 없어 파스타 체인점으로 충분해 같은 공허한 주장을 하는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은 격조 높은 음식점이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련된 취미와 미각을 갖고 있다는 일반적인 가치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가치 판단을 뒤엎고 싶다는 르상띠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허황된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쿨한 사람이라고 도취되어 있을 확률이 큰데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게 나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는 별로 가본 적이 없지만 파스타 체인점도 아주 맛있어 라고 하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단순히 나는 파스타 체인점을 좋아해 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자신의 르상티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을 끌어내 파스타 체인점과 가치를 비교하고 나서 자신은 후자를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중점을 둔 행동이다. 이는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르상티망의 원인이 된 가치 판단을 뒤바꾸려고 한다는 니체의 지적과 완전히 일치한다.
니체의 주장을 덧붙이자면 르상티망을 가진 사람은 르상티망에 기인한 가치 판단의 역전을 제시하는 언론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니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설파한 성서를 그 전형적인 콘텐츠로 꼽는다. 그 밖에 노동자는 자본가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한 공산당 선언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성서와 공산당 선언 모두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르상티망을 품은 사람에게 가치의 역전을 제안하는 것을 일종의 킬러 콘셉트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성서의 애독자이기도 한 나는 니체의 지적에 모두 수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대 일의 철학자의 저서를 비롯한 수많은 킬러 콘텐츠들에 당시 중요했던 가치 판단을 역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 판단의 역전이 단순히 르상티망에 기인한 것인지 더 숭고한 문제의식에 뿌리를 둔 것인지 우리는 잘 판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르상티망이라는 복잡한 감정과 그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의 유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불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을 얻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불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불을 얻게 되면 그들만큼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은 없다. 프랜시스 베이컨, 베이컨 수상록.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페르소나. 카를 구스타프 융.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초기에는 프로이트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머지않아 결별했고 그 후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심리학을 창시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연구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고고학, 문학, 철학, 종교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격은 그 자체의 정의로 볼 때 본래 짧은 시간에 크게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황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위해 인격을 달리 포장해야 할 때가 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다. 그는 인격 가운데서 외부와 접촉하는 외적 인격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전극에서 배우가 사용하는 가면을 뜻하는데 융은 페르소나를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는가에 관한 개인과 사회적 집합체 사이에서 맺어지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정의했다. 즉,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 페르소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 타협의 범위가 그다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디까지가 가면이고 어디까지가 얼굴인가 하는 물음이 따라다닌다. 팬터마임을 예술의 영역까지 끌어올려 침묵의 시인이라고 불린 배우 겸 연출가 마르셀 마르소의 퍼포먼스에는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지 않아 애를 먹는 피에로가 등장한다. 마르셀 마르소의 연기 자체가 박진감 넘치기도 하지만 이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 이야기에는 우리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하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숨어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소재로 한 오페라인데 극 중에 극에서 주인공은 극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해 아내를 죽이고 만다. 이는 마르셀 마르소의 퍼포먼스와는 반대로 본래 가면을 쓰고 지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만 얼굴을 노출시키고만 상황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가면과 맨 얼굴의 경계가 애매해진다는 모티브에 우리가 끌리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이나 인격이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고 감추고 싶었던 무의식이 표출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소속된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나의 실제 성격과는 다른 가면을 썼던 시절이 있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내가 매우 중립적이고 계층이나 계급을 싫어하며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로 근성론과 감정론에 치우친 전체주의를 혐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내가 계층의식이 매우 강하고 군대처럼 권위주의적인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회사, 또 근성론과 전체주의가 합리성에 앞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나답게 행동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무서운 것은 나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나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0대 후반 무렵 본가를 찾아갔을 때 내가 거래처 담당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전혀 너 같지 않다라며 놀란 적이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이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나 또한 놀랐다.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 내가 본래 나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가면을 무리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는 어머니에게 지적받기 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 즉 페르소나와 진짜 자신과의 불일치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상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사람의 인격은 다면적이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걸치고 있던 페르소나를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페르소나로 바꿔 쓰면서 어떻게든 인격의 균형을 유지해 살아간다. 인간이 어느 정도 마음 편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일종의 다중인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테크놀로지의 등장이 이를 무척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로 휴대전화다. 사람은 소속된 회사나 학교, 가정, 친구관계 또는 동호회나 사교, 모임 같은 여러 커뮤니티 속에서 다양한 입장과 역할을 갖고 있게 마련이지만 그들이 반드시 일관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낮에는 부하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무서운 임원이 밤에는 친구들과 모여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인격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성립되고 유지되어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나 역할을 종적인 사일로 기업 내의 어떤 부분이나 부서가 외부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고립된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개인이 속한 다양한 입장과 소속, 즉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뜻함 라고 생각할 경우 그 사일로를 횡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사일로 자체는 자신이 만들고자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어느 사이엔가 만들어진 것도 있다. 반드시 모든 사일로를 충분히 납득하고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일로들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사람이 인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사일로의 강렬한 횡적 연계가 시작된 듯하다. 가령 집단 따돌림은 아마도 고대부터 있었을 텐데 요즘에 와서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사일로를
구분해 행동하지 못하게 된 데 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아무리 심한 일을 당해도 집에 돌아오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교와는 일단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라는 가상의 횡적 연계 매체가 학교라는 사일로에서 심리적으로 분리되기를 바라는 아이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는 회사원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개인이라는 세 가지의 인격 요소, 용식으로 말하면 틀림없이 페르소나인데 를 구분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것과도 같은 현상이다.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 또한 어떤 사회적 입장에 있든 회사원으로서의 페르소나와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페르소나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개의 사일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잘 살아가야 할 인류가 고대에서부터 지속해온 생존 전략 자체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사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다다르게 될 결론은 단순하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사일로를 균형 있게 유지하던 전략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사일로가 하나하나 쇠퇴해 간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일로나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일로에서부터 차츰 도망치게 된다. 도망친다는 키워드는 앞으로의 인생 전략을 새로 구상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다. 이에 관해서는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즈가 주장한 개념인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 레니아를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로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대표적인 고대 철학자로 꼽힌다. 다방면에 걸친 자연 연구로 만학의 시조라고도 불린다. 이슬람 철학과 중세 스콜라학, 나아가 근대 철학과 논리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서의 내용은 형 이상학, 윤리학, 논리학의 철학 관련 저서부터 정치학, 우주론, 천체학, 자연학, 기상학, 박물지학, 생물학, 시학, 연극학 및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진정한 의미에서 바꾸고 싶다면 설득보다는 이해, 이해보다는 공감이 필요하다. 논리사고에 뛰어난 컨설턴트가 종종 일반 회사로 옮긴 후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가 사람이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상황을 납득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수사학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설득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고스는 논리를 뜻한다. 논리만으로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한편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사람들의 찬성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주장이 이치에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요건이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로고스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논리만으로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논리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는 토론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토론에서는 상대를 꺾어 이기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꺾인 상대는 겉으로만 따르는 척할 뿐 속으로는 반발심을 품고 전력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결코
논리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에토스다. 에토스는 에식스, 즉 윤리를 뜻한다.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해도 그 말을 하는 화자가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힘을 이끌어낼 수 없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투입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점에 호소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파토스는 패션, 즉 열정을 가리킨다. 본인이 신념을 갖고 열정을 드러내며 말해야 비로소 타인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 에도 시대의 격변기에 근대화를 이끈 사카모토 류마가 아무 감정도 없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유신의 중요성을 호소했다면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또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을 이끈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의욕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마지못해 차별철폐의 꿈을 호소했다면 어땠을까? 그의 의지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파토스, 즉 열정을 가슴에 안고 미래를 이야기했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 이상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관, 즉 말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고방식에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뻘인 소크라테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수사학이라는 기법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 또한 잘 알기에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상 최초로 리더십에서 말의 중요성에 주목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저서 파이드로스에서 말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철저하게 고찰했다. 책 제목인 파이드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름이다. 플라톤은 이 저서에서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제자 파이드로스가 벌이는 가공의 토론으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말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토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시한 레토릭, 즉 변론에 대치되는 것이 바로 대화다. 매우 흥미롭게도 파이드로스에서는 리더에게 레토릭이 필요하다는 파이드로스의 주장을 소크라테스가 비판하면서 진실에 이르는 길은 대화밖에 없다고 설득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크라테스는 교묘한 말솜씨로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은 사람 마음을 나쁜 길로 홀리는 것이라며 레토릭을 속임수라고 일갈한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에 대한 강렬한 역공이었다. 확실히 히틀러의 마술적인 연설의 유력을 알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리더야말로 레토릭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진실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 없다고 논파한 것이다. 반면 파이드로스는 교묘한 말로 열변을 토하는 철학자나 정치가가 멋있다고 동경하면서 역시 레토릭이 중요하다며 반론하는 식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진다. 이 논의는 결국 파이드로스가 밀리는 형국으로 끝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플라톤 역시 레토릭에 사람을 매료시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는 점이다. 조직의 리더라면 당연히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레토릭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치하고
레토릭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에 관해서는 알아두는 편이 좋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의미에서 스승 플라톤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다. 스승이 위험하다고 경고한 레토릭에 관해 스승 이상으로 능숙하게 다루며 세 권에 걸쳐 방법론을 써 내려간 것은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서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스승 오비완과 제자 아나킨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학교에서 연설이나 발표에 유용한 스피치 기법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익힐 기회 또한 없다. 그러나 스피치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사회의 지식 계층에서는 스피치 기법이 당연히 지녀야 할 교양으로 인식된다. 맹목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예찬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리더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가 필요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그 과도한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아두어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평론가, 철학자.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 정권 성립 후에 파리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 시카고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나치즘, 스탈리즘 등 전체주의 국가의 역사적 위치와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사회의 정신적 위기를 고찰했다. 저서로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 등이 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꾸밀 때 600만 명을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아돌프 아히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때 연행된 아히만의 풍모를 본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히만을 연행한 모사드의 스파이는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 계획을 지휘하던 최고 권위자 아히히만이 냉철하고 건장한 게르만의 전사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상상했던 모양이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무척 왜소하고 기가 약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기가 약해 보이는 이 인물이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밝혀나갔다. 아히히만의 재판을 방청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책에 기록했다. 책의 제목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의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 이해하기 쉽지만 문제는 부제다. 아렌트는 이 책의 부제를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고 붙였다. 악의 평범성이라니 기묘한 부제가 아닌가. 보통 악은 선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 둘은 모두 정규분포에서 최대치와 최소치에 해당하는 양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아렌트는 여기에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평범하다는 것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시시하다는 의미이므로 정규분포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최빈치 혹은 중앙치를 뜻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의 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아렌트가 의도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즉 악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아렌트는
아히이만이 유대 민족에 대한 증오나 유럽 대륙에 대한 공격힘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경위를 방청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했다. 악이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게다가 아렌트는 평범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도 누구나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보통 악이라는 것은 악을 의도한 주체가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렌트는 오히려 악을 의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저지르는 데에 악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우리는 부여된 시스템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놀며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적어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시스템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우리는 대부분 현행 시스템이 초래하는 악폐에 생각이 미치기보다는 그 규칙을 간파하여 제도 안에서 능숙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무의식 중에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시스템이 더 발전된 형태로 대체됨으로써 세계가 진화해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도 언젠가는 더 나은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1.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잘해 나갈까에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2. 현행 제도를 부여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 자체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어 가는데 사고와 행동을 집중하는 방식.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를 선택하는 것 같다. 서점의 즐비한 비즈니스 도서 코너를 가보면 알겠지만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서적은 대부분 이의 논점에 따라 쓰였다. 이러한 베스트셀러는 대개 현행 시스템에 잘 적응해 큰 돈을 번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사람이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택함으로써 시스템 자체가 자기 증식 또는 자기 강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면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악의 평범성은 20세기의 정치 철학을 논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행은 그 잔인함에 어울릴 만한 괴물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시스템에 올라타 그것을 햄스터처럼 뱅글뱅글 돌리는 데만 열심이었던 하급 관리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은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 평범한 인간이야말로 극도의 악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누구나 아히이만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그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고하기를 멈추면 안 된다고 아렌트는 호소했다. 우리는 인간도 악마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되느냐 악마가 되느냐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개인의 양심은 아무런 힘이 없다. 권위에 복종. 스탠리 밀그램.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권위에 복종에 관한 아히이만 실험으로 유명하다. 사회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사가 있어 각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미국 예일대학교의 밀그램 교수는 이에 의심을 품었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밀그램 교수는 사회 심리학상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실험일 아이히만 실험을 실시했다. 교양과정으로 심리학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설사 수업 내용을 거의 잊었다 하더라도 이 실험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 광고를 내서 학습과 기억에 관한 실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널리 모집한다. 실험에는 광고를 보고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피험자 2사람과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 밀그램 교수의 조수가 참가한다. 피험자 2명에게는 제비뽑기로 한 사람이 선생 역할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학생 역할을 맡게 한다. 학생 역은 단어의 조합을 암기하여 시험을 본다. 선생 역은 학생이 답을 틀릴 때마다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한다. 제비뽑기로 역할이 결정되면 전원이 함께 실험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학생을 전기 의자에 앉히고 묶는다. 학생의 양손을 전극에 고정시키고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옆방으로 돌아가 전기 충격 발생 장치 앞에 앉는다. 이 장치에는 버튼이 30개 달려 있는데 버튼은 15V로 시작해서 15V씩 높은 전압을 발생시킨다. 즉,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450V의 고압 전류가 흐르게 된다.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는 선생역의 피험자에게 학생이 오답을 말할 때마다 15V씩 전압을 올리라고 지시한다. 실험이 시작되면 학생과 선생은 인터폰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 학생이 가끔씩 틀린 대답을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의 전압이 서서히 올라간다. 전압이 75V에 달하면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던 학생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120V가 되면 아파요, 충격이 너무 세요 라고 호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된다. 마침내 전압이 150V까지 올라가면 학생은 더는 못 견디겠어. 내보내줘. 실험을 그만둘 거야. 더 이상 못하겠어. 실험을 거부한다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지른다. 전압이 270V에 이르면 학생역은 단발마에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하고 300V에 이르면 질문에도 이젠 대답하지 않을 거야. 일단 빨리 좀 내보내줘. 심장이 멈출 것 같아. 하고 비명을 지르느라 더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 상황을 보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는 태연스럽게 지시를 계속한다. 몇 초 동안 기다려도 대답이 없으면 오답으로 간주하고 충격을 가하세요. 실험은 계속 진행되고 전압은 자꾸만 올라간다. 전압이 345V에 이르면 학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때까지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응이 없어진 것이다. 기절한 것일까? 아니면 하지만 실험 담당자는 가차없이 더욱 높은 전압 충격을 가하라고 지시한다. 사실은 이 실험에서 학생역을 맡은 사람은 미리 짜놓고 투입된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미리 짠 사람에게 학생역을 맡게 하고 응모한 일반인 지원자가 선생역을 맡도록 제비뽑기를 조작해 놓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고 미리 녹음해둔 학생역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도록 장치해 놓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혀 알리 없는 피험자에게 이 실험 과정은
현실 그 자체다. 처음 만나 알게 된 죄 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고문을 가하고 자칫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가혹한 현실 말이다. 여러분이 이 실험의 선생 입장이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실험에 협력하기를 거부했을까? 밀그램 교수의 실험에서는 40명의 피험자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6명이 고통으로 절규한 끝에 결국은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 학생역에게 최고 단계인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행위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갈등이나 저항감을 보이면서도 분명 생명의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까지 실험을 지속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실험을 끝까지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떠올릴 수 있는 가설은 난 단지 명령 집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흰 가운의 실험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거란 것이다. 실제로 선생역의 피험자 중 많은 사람이 실험 도중에 주저하거나 갈등을 보였지만 실험 담당자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대학 측에서 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납득하는 표정으로 실험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비인도적인 행동에 관여할 때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로 직접 실행하는 감각의 정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밀그램 교수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이번에는 선생역을 2명으로 늘리고 한 사람에게는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또 한 사람에게는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여 전압수치를 큰 소리로 읽는 역할을 맡기고 실험을 실시했다. 이들 중에서 버튼을 누르는 역할은 미리 섭외된 사람이므로 진짜 피험자 역할은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여 전기 충격을 가할 전압수치를 큰 소리로 읽는 것뿐이다. 실험에 관련된 역할이 최초 실험 때보다 축소되어 죄책감도 덜하다. 아니나 다를까 450볼트까지 실험을 계속한 피험자는 40명 가운데 37명으로 93%나 되었고 이로써 밀그램 교수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반대로 책임 전가를 어렵게 하면 복종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를 2사람으로 하고 도중에 각자 다른 지시를 내리도록 한다. 150볼트에 달한 시점에서 실험 담당자 중 한 사람이 학생이 괴로워하고 있어. 더 이상은 위험해. 중지하자. 라고 말을 꺼내는 한편 다른 한 명은 괜찮으니까 계속하자 라며 피험자를 재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높은 전압을 가하며 밀어붙인 피험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실험을 계속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은 진짜 피험자인 미리 짠 사람이 아닌 선생역에게 큰 압력으로 다가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밀그램 교수의 아히이만 실험이 실시된 것은 1960년대 전반 미국에서였다. 이 실험은 그 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여러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되었는데 대부분의 실험에서 밀그램 교수의 실험에서보다 높은 복종률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이 실험 결과는 미국 고유의 국민성이나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성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히이만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양한 암시를 던져준다. 우선 관료제에 관해서다. 관료제라 하면 관청 등의 기관에서 채택한 조직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급자 아래에 트리형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권한과 규칙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는 것이 관료제라 정의한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 조직이 관료제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밀그램의 실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주체자의 책임 소재가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제심과 양심의 작용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 현상은 아주 위험하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이나 자제심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면 조직이 비대한 만큼 악행의 규모 또한 비대화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다. 앞서 소개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관료제의 특징인 과도한 분업체제 덕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렌트가 이러한 가설을 제시한 1960년대 무렵까지는 주로 유대인 학살의 원인을 독일의 국민성과 나치의 이데올로기에서 찾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아렌트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능했다는 논조는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고관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부정하고 독일 아닌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도 그리고 나치 이외의 다른 조직에도 그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틀러 같은 광신적인 지도자가 중추가 되어 깃발을 흔드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실제로 총이나 독가스를 이용해 자신의 손으로 죄도 없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죽인 사람들은 나치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이었다. 이때 그들의 자제심과 양심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렌트는 분업에 주목한다. 유대인 명부 작성을 비롯해 검거, 구류, 이송,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많은 사람이 분담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책임 소재는 애매해지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아주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저는 명부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엔 누구나 협력했지요. 제가 어떻게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이송열차를 운전했을 뿐이에요. 등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아돌프 아히이만은 구성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분단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수뢰했다. 그 악마 같은 통찰력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밀그램 교수의 실험 결과는 사람이 집단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야말로 그 집단이 지닌 양심이나 자제심이 가동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집안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적,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체제, 입안이 속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밀그램의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더욱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히이만 실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도 함께 가져다 준다. 권위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은 실험 담당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때 피험자 100%가 150V라는 상당히 낮은 단계에서 실험을 중지했다는 실험 결과를 떠올려보자. 이 사실은 자신의 양심과 자제심을 자각시키는 아주 조그마한 지지라도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멈추고 양심과 자제심에 근거한 행동을 취한다는 걸 말해준다. 밀그램 교수가 실시한 아히이만 실험의 결과에서 인간은 권위에 놀랄 정도로 취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 권위에 대항하는 약간의 반대 의견 또는 양심과 자제심을 부추기는 작은 도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간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조직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맨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리해보자. 현대와 같이 분업이 표준화된 사회에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한 채 거대한 악행에 가담하고 있기 쉽다. 수많은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은폐와 위장은 바로 분업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체계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하고 있는 눈앞의 일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공간적 혹은 시간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후에 무언가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용기를 내어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자기 의견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